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이제 올해 새롭게 강의를 찍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이제 2편의 강의 찍었었죠. 현대시 2편 다 강의 정리했었고, 오늘은 이제 현대시 3번째 작품인데요. 오늘은 정급별의 현 위의 인생이라는 작품하고요. 잠시 요거 찍고 나면 4번째 시로는 나의 덕의 뿌리로부터라는 이제 시를 강의를 찍을 예정이에요. 자,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작품, 요번에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의 첫 번째 작품들이랑 마찬가지라서 이제 여러분이 잘 공부해야 되는, 사실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현 위의 인생?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막상 보고 나면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제목은 정급별의 현 위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인데 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 하면 떠오르는 게 이게 보통 뭐 바이올린 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악기에서 이게 현을 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늘게 된 그 현악기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 위에 인생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인생의 현에 비유하는 거 아닐까? 뭐 줄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과 현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정급별이라는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요거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덤비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해 놓았는지 EBS 교재에서 뒤쪽에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해설을 좀 해놨어요. 먼저 정보를 알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현 위의 인생은 인생을 악기의 현에 빗대어.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생각했던 게 맞네요. 그죠? 자, 이 작품은 현 위의 인생이란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악기의 현에 비유하고 있다. 그럼 악기의 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비유했을까? 고단함 속에서도 청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삶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다. 그럼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고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를 좀 캐치하도록 하죠. 일단 굉장히 고단한 삶이라는 게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배경인가 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청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화자, 즉 화자와 청자가 나온다라는 건데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이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냐면 같이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동반자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뭘 하냐? 서로 동반자로 걸어가면서 위로를 주는? 그럼 결국 우리가 뭔가 음악이라는 거 하는 것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는 건 여러 개의 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도 있고 레도 있고 미도 있고 많은 음들이 있는데 그런 음들은 제각각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 레, 미, 파, 솔, 라 각각의 음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음들은 자기만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해가죠? 가장 간단한 예로 도, 미, 솔 이걸만 도, 미, 솔, 도, 미, 솔 이렇게 하면 무엇이 랄랄라 솔 똑같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음들이라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 그쵸?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힘든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반자와 같은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요. 시인은 악기의 현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방금 얘기했죠. 여러 개의 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타만 생각하더라도 기타 줄이 6개가 있거든요. 그 6개의 줄들, 바이올린도 여러 개의 줄들이 있잖아요. 그 줄들은 소리가 다 달라요. 각각이 내는 소리가 전부 다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런 다른 소리를 내는 이 현들이 서로 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조정하는 작업이니까 조율을 통해서 뭔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그럼 결국 이런 거죠. 여기에서 다른 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다른 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동반자적 관계. 그러면 뭐야? 화자와 청자가 동반자이듯이 악기들도 각각의 현들이 존재하고 그런 각각의 현들을 하나의 화자와 청자 또는 각각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걔네들이 서로 간에 나는 무조건 내 소리만 낼 거야. 너는 네 소리만 내. 그럼 불협화음이 되겠죠. 근데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잘 조화를 이루면 밑에 보자. 삶이 고단할 때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자. 그럼 결국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뭔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소리만 내면 너무 삶이 피곤할 뿐인 거죠. 그럴 때 서로 조율해주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집단 혹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이 안에 보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 개 나오네. 일단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유사한 문장 구조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청각적 심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시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맥락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시를 보면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적용 한번 해봅시다. 가죠. 자, 일단 우리 화자, 대상, 상황, 정서태도 찾을 건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나나 우리가 나올 거라 얘기했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숨어 있을 거다. 그럼 왜 숨어 있다? 어떤 더 중요한 대상을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나나 우리를 찾아봤더니 여기 써 있네요. 우리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화자는 우리라는 화자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라고 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나와 너를 합친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를 더한 것이 우리니까 우리 아까 보기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해설에서 뭐 화자와 청자 이런 관계 있었으니까 어쩌면 말을 하는 나, 말을 듣는 너, 청자, 말을 하는 나, 화자 뭐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새끼 밥벌이 고단할 때면 우리 아까 해설에서 뭘 봤냐면 고단한 삶이 피곤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 밥벌이니까 하루 우리가 밥을 세 끼를 먹으니까 하루 먹는 그 세 끼의 밥벌이가 고단할 때니까 삶이 뭐 할 때 쉽게 말하면 그쵸. 삶이 힘들 때 이런 얘기겠죠. 자, 삶이 힘들 때 이봐 우리 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봐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 이 이봐는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거냐면 내 말을 듣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이봐라고 했던 그 대상에게 말을 하는 거겠죠. 어떤 얘기하는 거죠? 수시로 늘어나는 여러분 줄이라고 하는 건 기타 줄도 그런데 일단 줄을 맞춘 상태에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줄이 점점 이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줄의 상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약간 그 기타가 좀 휜다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늘어나는 현 조율. 그러니까 이 현이라는 게 수시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뻤던 소리들이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조율이라는 것들은 왜 하는 거죠?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단할 때 이걸 하자는 거는 이걸 하게 되면 고단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율의 의미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이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고단할 때면 조율이나 해볼까? 그 얘기는 뭐죠? 삶이 고단할 때 조율을 하면 덜 고단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할 때 이걸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이 현 조율인가 보다. 또 이걸 하자고? 자, 그러면 구를 빼보면 이거 하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끝나는 어미들, 종결형 어미가 뭔가 같이 하자고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우리 너와 나가 함께 하자 이런 걸 우리가 청유라고 하고 너만 해 라고 하는 건 명령이라고 하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걸 의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제일 정확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청유형 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청유형 어미가 갖는 게 있어요. 청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하자라는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청유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뭐 하자라는 거는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만 해, 하고야 말겠어 라는 뭐도 있죠?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너무나 고단한 삶이 느껴질 때 이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좀 위로를 받아보자고. 어떻게? 조율을 통해서. 그 조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데? 밑에 더 가죠. 우린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그럼 서로 다른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각자의 소리를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이 소리를 우리가 삶으로 바꿔본다면 우리는 모두 제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좀 더 쉬워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현들이 두 개의 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현들이 악기 하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타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기타가 돼 있는데 이 기타 줄이 여기서 이렇게 6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줄들이 있어. 그 줄들은 각각 다른 소리를 내. 그럼 그 각각 다른 소리를 다른 인생이라고 본다면 여러 개의 인생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 줄들은 전부 다 이 기타라는 한 악기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악기에 정박한 두 현. 그럼 결국 얘네들은 한 악기에 있다는 것들은 평생 따로 가요, 혼자 가요? 아니 똑같은 말이구나. 따로 가요, 같이 가요? 그렇죠? 같이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현은 평생 한 악기에 정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는 늘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두 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다. 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존재일 뿐이야. 하지만 다른 존재지만 평생 우리는 한 악기에 정박했으니까 함께 살아갈 존재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우리는 살고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개성 어린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악기를 좀 더 확장해서 한 사회, 하나의 집단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집단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덩어리 안에서 같은 배를 탄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떤 거죠?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상황이야. 그치?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뭘 드러내는 거죠? 소망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밑에요. 내가 저 위태로운 낙엽들의 인맥소리를 내면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우리라고 했으니까 너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어이. 어이는 아까 얘랑 똑같은 거네. 이봐. 내 말을 듣는 그 대상일 거예요. 어이. 가장 낮은 흑의 소리를 내줘.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팽팽히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테니 그럼 요건 말을 좀 바꾼다면 내가 팽팽히 조여진 비명을 노래할 때면 어이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으로 받아줘. 그걸 해줄래? 그러면 여러분 이 네모칸 두 개는요. 위와 아래는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줄래? 내가 이렇게 하면 어이 너 이렇게 해줄래? 라고 얘기하죠.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하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해줘. 뭐뭐 하면 뭐뭐 해줘. 그죠? 완전 똑같은 문장 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유통반이라고 얘기하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그죠? 뭐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뭐 비슷한 표현 기법을 찾아보자면 뭐 대꾸법 정도로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가 유사하다는 건 의미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태로운 낙엽들의 인맥소리. 그러면 윗맥소리는 입소리인데 이파리 소리인데 이파리가 왜 위태롭지? 낙엽이라고 했으니까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파리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갖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는 건 더 이상 영양분을 받을 수 없는, 즉 이파리가 떨어지는 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따라서 위태로운 낙엽들의 인맥소리라는 건 뭐냐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낙엽이 떨어진 소리를 왜 위태롭다고 했다고요? 낙엽이 떨어지면 결국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낙엽이 떨어진 소리는 안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거니까 그럼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낙엽이 떨어진 소리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거냐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어가는 존재에게 필요한 건 도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가장 낮은 흙의 소리. 여러분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서 흙에 툭 떨어져요. 그럼 흙은 그 낙엽을 이제 덮게 되죠. 결국 낙엽은 흙 속에서 썩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흙이라고 하는 건 그 낙엽을 이렇게 감싸 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낙엽이 흙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썩어서 흙의 일부분이 될 테니까. 그럼 이때 흙의 소리는 뭐냐면 낙엽을 여기로 갈까요? 낙엽을 감싸주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낙엽을 감싸준다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감싼다라는 건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따스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낙엽을 감싸주는 따스한 이 따스한 누구요? 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흙은 떨어진 낙엽, 이제 생명을 상실하고 떨어져 버리는 이 낙엽을 얘가 이렇게 보듬어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걔를 안아준다라는 건 우리 아까 해설 부분에서 봤던 뭐죠? 얘를 힘든 애를 뭐 해주는 거? 이응, 리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해주는 거죠? 여기 있다. 위로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이 지금 얘를 감싸준다는 것들은 일종의 위로를 해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 그대로 가져가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얘를 감싸주는 따스함. 근데 밑에 봐요. 팽팽히 조여진 비명이야. 비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랬을 때 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비명이라고 하는 건 고통스러움의 상징이잖아요. 아플 때 지르는 게 비명이죠. 물론 좋아서 깍 하는 비명도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팽팽히 조여진 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삶의 고통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명은 삶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노래할 테니 그럼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때 에이그 왜 그랬어?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매정한 거잖아. 그럴 때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 결국 따뜻한 나왔네. 그럼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은 얘를 뭐 해주는 거? 그치. 위로해주는 소리.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삶의 고통을 내가 노래할 테니 그땐 널 날 뭐 해줘? 나를 위로해 줄래? 좀 위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이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현대시 공부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걸 시험에 잘 물어봐요. 이미지. 근데 우리가 살짝 봤을 때 뭐 현조율, 인맥, 소리. 소리 뭐죠? 귀? 무슨 감각? 청각. 그죠? 그러니까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청각적 심상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재밌는 건 따뜻한이란 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따뜻한이란 말은 또 어떤 감각이 있죠? 따스해. 만지는 거니까 그렇지. 촉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따뜻한 속삭임이에요. 그죠? 그러면 따뜻한 속삭임은 촉각적인 거하고 여기 있는 속삭임은 사실은 청각,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각과 촉각이 만난 거잖아.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 즉, 두엄이 속삭이는 게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럼 촉각과 청각을 연결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의 감각을 연결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감각이 옆으로 전달되어서 전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어 중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감각의 전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시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시험 낸다면 이런 거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내조와 받아줘를 봐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뭔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줘라는 얘기는 너 이렇게 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해줘가 갖는 건 어떤 형어이야? 명령이야? 청유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마치 느낌은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하니까 요청하면
청유형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받아줘라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하란 얘기야.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 소리를 내는 건 네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해.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하라고 뭘 내리고 있는 거죠? 일종의 정중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줘와 받아줘는 우리가 무슨 영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명령형 어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청유형과 명령형이 다 쓰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와, 우리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여러분이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공부를 정말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살짝만 정리해보면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서로 좀 조율이나 해볼까? 우린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차피 우린 인생의 동반자 아니겠어?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네가 날 좀 위로해주면 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지른다면 네가 날 좀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면 되지 않아? 그게 바로 우리의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이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자,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재미있는 표현인데 세상과 화음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화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화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어머 아름다워라고 우리가 소리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화음이라고 하는 거 뭔가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세상과 화음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과 뭐가 안 된다? 세상과 조화가 되어지지 않을 때 이런 뜻이겠죠. 뭐 좀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들 때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마주 앉아서 내공에 힘쓰자고. 자, 그럼 내공이라고 하는 건 안 내자잖아. 내공은 뭐냐면 우리가 막 무협지 같은 데서 내공을 쌓는다 하면 내공은 안에 뭔가가 기운이 쌓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뭔가 힘들어하면 야 거기서 참다 보면 너한테 내공이 쌓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공이라고 하는 건 참고 참는 걸 통해서 깊은 수양을 통해 뭔가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게 바로 내공이에요. 그럼 이때 내공에 힘쓴다라는 건 뭐냐면 막 분노하고 왁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공에 힘쓰자고는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자.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를 우리가 내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공에 힘쓰자는 얘기는 그렇게 힘들 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려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내공이 깊을수록 즉 마음을 더 잘 다스릴수록 이런 뜻이겠죠. 마음을 잘 다스릴수록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그 낸다지란 말은 뭐야? 야 요즘은 애들이 이렇게 한다지? 어디서 들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낸다지? 이렇게 하면 일군다지? 뭐뭐 한다지? 그러면 끝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결어미라고 하는데 끝나는 말을 종결어미가 다 똑같이 생겼죠. 이럴 때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끝에 끝나는 어미들이 똑같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통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란 말은 무슨 얘기죠? 깊은 내공을 쌓게 되면 결국은 힘들었던 것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할 수 있다. 자, 모든 현들, 그 모든 현들은 제각각의 인생을 사는 각각의 삶들을 얘기하겠죠? 이것들은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어미집이라고 하면 엄마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미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마 집에 있으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편안하고 아늑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자, 뭐뭐 같은 이니까 당연히 직유법, 이거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구멍 속에서 제 소리를 일군다지? 그럼 제 소리는 자기 소리니까 이때 제 소리가 의미하는 것들은 거기다 만자를 붙이면 자신만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들은 각각 편안하고 아늑한 엄마 집 같은 곳에서 자기만의 소리, 우리가 자기만의 소리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만의 삶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삶, 자기만의 소리를 일군다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들의 삶을 일구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멍 속에서 마음 놓고 운다지? 그럼 이때 이 구멍은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구멍 속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야?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구멍인 거죠. 저 구멍은 어떤 구멍인데? 어미집 같은 구멍인 거고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무슨 얘기야?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야.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공을 쌓는, 마음을 다스리는 작업도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잘 다스려지고 조율이 된 그 편안한 공간 속에서 모두가 자기만의 어떤 인생, 자기만의 삶, 자기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서로 간의 어떤 도움과 서로 간의 조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로는 제각각 다를지언정 같은 반이라는 공간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은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만나서 우리가 어떤 자기만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지만 때로는 좀 공감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 입시 속에서 힘들어한 부분들이 보통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야 너만 힘드니? 나도 힘든데 우리 좀 같이 위로해볼까? 그걸 우린 조율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만나서 어떤 하나의 멋있는 자기만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 다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최종 정리, 이것만은 꼭꼭꼭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는요. 삶의 고달픔을 달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시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듣는 소리, 보이스 아니면 뭐 어떤 소리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하나하나의 삶이라고 본다면 삶의 고달픔을 달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 노래한다. 그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거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했었죠 아까? 이봐라는 말이나 어이라는 말이나 그래서 이봐나 어이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쓰는 말을 누군가를 부르는 말 우리가 도노법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이라고 부르는 말 그걸 우리가 도노법 그러니까 표현 기법상 누군가를 부른다. 부를 호자를 써서 그러는 거예요. 도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다음 두 번째,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 기억나세요? 청유형 어미 아까 어디 있었죠? 이렇게 하자고 라는 말 있었죠. 명령형 어미 어디 있었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넌 이렇게 해줘. 전해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아까 어이,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이렇게 해줘. 라는 그 문장 구조 반복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번째, 동일한 종결음이 뭐 있었죠 아까? 뭐뭐 한다지 이런 말 있었죠. 다섯 번째, 삶을 악기의 현에 비유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네. 인생을 현에 비유해서 여러 개의 현들이 한 악기에 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한 사회 속에 있고 그래서 조율이라는 건 뭐다? 서로 각자의 음을 난 내 음만 낼 거야가 아니라 각자의 음을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는 작업이니까 이거는 조화를 잘 이루는 작업.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화로운 삶을 어떤 이상적인 삶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청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고 하나 더 있었죠?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기로 했다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악기를 어떻게 되죠? 악기를 바이올린 어떻게 타더라? 바이올린 여기다 이렇게 끼고 뭐 이렇게 타나요? 이렇게 그죠? 이게 바이올린 생각하면 이렇게 악기를 타는 이런 모습.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썸네일 이렇게 해야겠다. 썸네일은 이렇게 하면 썸네일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시 한 편 봤는데요. 현 위의 인생. 그래, 우리의 인생은 현과 같은 것이고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멋들어진 시였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특징 정리해드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게 왜 이런 거지라고 이해를 해야 다른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